우리 기준소액은 확정기여제도하고 이제 확정급여제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시면, 확정급여 제도, 확정급여, 여기 중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 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하고 확정급여. 보시면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의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면 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확정기여제도는 한정이 뜻입니다. 한정. 그래서 종업원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죠. 종업원이 부담하는 겁니다. 종업원 부담. 종업원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확정급여 제도는 다음에 특성을 갖는다. 확정급여는 기업의 의무 약정한 급여를 전직, 현직 종업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 약정급여를 책임하는 거죠. 약정급여 책임. 약정급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제로 부담한다. 이건 종업원이 했는데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기업 부담. 그래서 이제 보험 수리적 실적이나 투자 실적 예상보다 저조하는 기업의 의무는 늘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데 기업의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부담이 줄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기업 부담이 늘겠죠. 복수 사용자 제도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다음은 이제 우리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 제도. 연결 개념에서 이제 보는 거죠. 연결 개념에서.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 제도. 그러니까 연결 실체 입장에서 확정급여 제도 하는 거예요. 연결 실장 입장에서. 지배기업과 종소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 제도는 복수 사용자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수 사용자 제도는 제가 이제 앞에 바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정의하는 부분에 특수관계자 아닌 지배종속 관계 없는 그러니까 복수 사용자는 이렇게 서로 간에 모르는 독립된 모르는 사용자끼리 집합이 복수 사용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배종속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복수 사용자 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제도 전체 순확정급여 원가를 연결 시체 내 개별 기업들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서 합의나 명시된 방침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 부담하는 순확정급여 원가를 해당 별도 재무제표나 개별 제표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전체로 구성해서 각각의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나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 사용자인 연결 시체 내 기업은 순확정급여 원가를 별도 재무제표나 개별제표에 인식하고 연결 시체 내 다른 기업들은 지우 의무가 있는 해당 기업 간의 기업과 동일한 금액을 별도 재무제표에 원가로 인식한다. 약간 다르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합의나 명시된 거 있으면 자기가 이제 부담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 합의나 명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법률 어디 있어요?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 그러니까 법률상 그 제도에 있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좀 금액이 좀 다르겠죠. 공공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공공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민간하고 좀 다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급여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퇴직급여 제도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죠.
보험도 많이 이용하니까.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학정기여 제도로 처리한다. 요런 것도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학정기여 제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제 끝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48번 문단 보시면 기업이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 채무를 충당할 기업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은 학정기여 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학정급여 제도로 본다는 거죠. 다시 보시면 이제 기업이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 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퇴직급여 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납부액은 학정기여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퇴직급여 채무에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학정급여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험사 할 때 이게 학정기여, 학정급여는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학정기여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정기여 제도. 학정기여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몇 장 안 나오고 있어요. 기준서에 심플하기 때문에 몇 장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정기여 제도 회계 처리는 보호기업이 각 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관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집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집 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 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를 제공하는 연체 보호 기간 말 후 12개월 되기 전에 모두 결제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고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 뭐 말이 다 쓰였는데 이게 한번 우리가 적립하면 끝입니다. 현금 등 나오고 적립금 나가겠죠. 납부 적립금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실제 퇴직급여겠죠. 이렇게 하면 끝인 거고, 왜냐면 기소 학정기여제도는 책임이 다 그 종업원에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한번 적립해주면 보험회사나 외부 적립하는데 적립해주면 그냥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제 학정기여제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우리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1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기중에 뭐 7,000원만 이미 기여로 이제 적립했다. 그럼 3,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기한 말에 부채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3,000원에 대해서 이미 다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부채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3,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월 이내로 하면은 할인을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학정제도에 관련한 비용을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뭐 이건 심플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정기여 제도는 이제 한번 납부하면 끝입니다. 납부하면 끝이고, 뭐 더 이상 뭐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하고, 실제 시험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학정급여 제도로 보겠습니다. 학정급여 제도. 학정급여 제도의 회계 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조 과정이 필요하고 보험수조 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료 제공하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가장 학정급여 채무 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를 정하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학정급여 채무는 종업원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뭐 예상 근무 기간 있는 거죠. 예상 근무 기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상 임금 상승률이 있는 거죠.
예상 임금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얘가 예상 임금 상승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그 사망률도 있죠. 사망률.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그 산출해서 우리가 학정급여 채무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이미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를 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죠. 그 1년, 2년, 3년, 4년. 요때 요만큼 이렇게 적립을 하면 현재 가치로 다시 이렇게 이제 땡기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대부분 처리해줍니다. 따로 외부 기관에서 처리해주고, 실제로 회계팀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요. 결과 받아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학정급여 제도는 이제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전부나 일부의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이제 적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 계속적으로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고 종업원이 퇴직하면 요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적립되는 학정급여 제도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 급여가 지급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종업원 급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 지금의 재무 상태와 투자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 부족 부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한 명. 종업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적립을 했죠. 적립을 했는데,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하면 그 적립금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명이 퇴직하니까 그 퇴직금을 기금에서 주겠죠. 기금에서 보면 잔액이 남거나, 이제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인 거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 자산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되면 기금 더 줘야 되니까 기업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출자 기여를 해서 종업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채가 되겠죠. 추가 납부를 하겠죠. 추가 납부. 그래서 기업한테 다 리스크가 다 있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 수조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학정급여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여금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고 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학정급여 제도 회계 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첫 번째 이제 다음과 같이 가소 적립액, 초과 적립액을 선정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가소 적립액 이게 얼마냐, 그 다음에 초과 적립액이 얼마냐를 선정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제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해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적 기법,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보험수적 기법을 하는 겁니다. 예측 단위 기법, 적립 방식을 하는데 신뢰성 있게 추정하죠. 보험회사 등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기와 과거 기간에 기술된 급여를 선정하고 급여 원가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적 변수, 그러니까 이직률, 사망률 이런 인구 통계적 변수하고 재무적 변수, 미래 임금 상승률, 의료 원가 상승률을 추정한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학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원가를 상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할인하고 다에서는 학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적립자산 공정가치 차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정급여 채무가 있는 거고,
사회적 입자사. 요게 1번인 거고, 요게 이제 공정가치, 이게 2번인 거예요. 차감한 거예요, 차감. 차감해서 그 순학점 급여 부채. 얘가 더 많으면 부채가 되는 거고, 그 자산이 더 많으면 순학점 급여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초과 적립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결정한다. 그거 되어 있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비용하고 손익이죠. 정확한 표현은. 비용하고 하는 것들은 단기 근무원가. 단기 근무원가, 여기 단기 근무원가. 단기 근무원가를 하면, 학정급여 채무 늘겠죠. 이렇게 학정급여 채무. 얘는 이제 IS. 우리가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그 다음에 여기 과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와 정산 손익도 우리가 이제 IS. 손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학정 급여 부채의 순이자. 이 순학정 부채 순이자는 우리가 채무에 따른 이자하고 이자 비용하고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하고 합친 겁니다. 아니, 합친 거예요. 순액입니다. 순액. 그래서 실제로는 이자 비용하고 요 이자 수익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IS죠. 손익이죠. 손익. 그 다음이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인식되는 순학정 급여의 재측정. 기타 보험 수조 손익. 보험 수조 손익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학정 순학정 급여 부채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회적립자산의 순익. 그 다음에 순학정 급여 부채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의 변동. 실제 변동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변동하고. 얘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실제하고, 이 얘기예요. 실제 사회적립자산의 실제 이자 수익하고, 사회적립자산의 우리의 추정수익까지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적립자산의 실제 이자 수익하고, 추정수익과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거는 단기 근무원가, 그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 그러니까 과거 근무원가는 우리가 과거 쌓아놨던 거를 변동금액으로 했어요. 변동금액은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산 손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은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 지금 하는 부분 해결 처리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할 때는 이제 상환효과 변동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순학정 급여 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 보호기간 말에 결정된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기 채무죠. 학정급여 채무를, 매 분기별로 하진 않아요. 회사들이 이제, 물론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비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매 분기 말로 안 하는 회사들도 있다. 보면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이제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냥 중요하면 한다는 거죠. 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제로, 비준사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복잡하고 어렵다고 아예 써놨잖아요. 문서 기준서 자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계획 참여를 권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험계획 참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거의 의무처럼 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하니까 우리 보험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할 때는 계약을 합니다. 보험회사하고 주로 하기 때문에 학정기여라든지 학정급여를 할 때 하고 그 안에 서비스로 이런 산출하는 내역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보험계획 참여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회계팀은 주로 결과를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당기손익금융원가 이걸 다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실무에서는 실무적인 이유에서는 보호기간 말 전에 퇴직급 채무의 평가를 보험계획에 의뢰하고 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호기간 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변화 방향 폐를 조정한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 우리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순학정급여 부채 자산을 인식한다. 재무상태표에 학정급여 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학정급여 자산은 다음 1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학정급여 자산 한도가 있어. 한도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또 시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 한도. 작은 금액으로 한다. 첫 번째, 학정급여 제도의 초과적립액. 미니 초과적립액. 두 번째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 상환. 자산인식. 순학정급여 자산은 학정급여 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소유적 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학정급여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학정급여,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립자산이 채무보다 클 때 얘의 자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산성이 있다고. 자산성이 있는 이유는 뭐 자산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겠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과거 사건이 있고 통제 가능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업이 자원을 통제해야 되죠.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 적립배가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사회적립자산을 이제 납부하면 그 자산 갖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 당연히 이제 과거 사건에 있는 거고. 세 번째, 미래 경제 효익은 직접 또는 결수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유입될 수 있죠. 미래 기업은 감소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성이 있는 거고. 한도가 있다는 거죠. 한도. 학정급여 채무의 이제 현재 가치하고 단기 근무 원가 보시면 우리 퇴직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관련된 단기 근무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보험 수리적 평가 방법, 퇴직급여를 종업원 근무원에서 배분하고 보험 수리 과정. 그래서 이 단기 근무 원가도 실제로 증가되는 부분도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계리인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측정한 걸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하진 않고 결과가 옵니다. 보험 수리적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학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했을 때는 과거 근무 원가를 결정할 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 대해서는 근무기간마다 추가적인 급여 수급권 단위가 생긴다고 보며 궁극적인 학정급여 채무를 결정하기 위해 각 급여 수급권 단위로 별도로 측정한다. 이걸 보면 이제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 방식이나 급여 근무연수. 그러니까 총 급여가 있으면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N빵 하는 거예요, N빵. 네, 학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관련 단기근무원권을 결정할 때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그러니까 배분 N빵,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는 과거 근무원권을 결정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렬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렬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1과 1에서 1은 기간한다.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런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그 금액이 다 옵니다. 오기 때문에 실제 회계팀에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학정급여 채무를 측정할 때는 일부 종업원이 가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쵸, 고려해야죠. 그 다음 종업원이 근무용을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 학정급여 채무는 점점 증가한다. 근무연도마다 기술된 급여액이 최종 그 임금의 일정 비율인 경우 미래 임금 상승 보고 기간 말 전에 제공된 금융에 대해서 생긴 학정급여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무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 이거 보시면 근무연도마다 기술되는 급여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인 경우 일정 비율인 경우 임금 상승 퇴직 전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되는 거죠. 근무연도마다 기술되는 급여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인 경우 미래의 임금 상승은 보고기한 말 전에 제공된 금융에 대해서 생긴 학정급여 체결될 때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수적 가정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수적 가정은 이제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 말에 있는데 이 말의 이제 의미는 편의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당연히 편의는 없어도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험 소유적 가정에 여러 가지 쓰죠. 사망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률, 그 다음에 물가 인상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씁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서로가 이제 모순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험 소유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거다. 변수들이 보시면 이제 사망률, 그 다음에 이직률, 신체 자연 조기 퇴직률, 급여 수령가 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우리 변수들 간에 그 방향성 같은 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있는 게 양의 관계처럼 안 보이는 거든지 음의 관계가 있는 게 음의 관계처럼 안 보인다든지 하면은 양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먼저 산출됐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과정에서 이제 할인율,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상승, 급여 수준, 미래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험 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에 변전적 관계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임금 미래의 일정 기간 특정 물가 상승률에 좌우되는 가정은 같은 물가 상승 수준으로 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높게 잡고 이자율은 낮게 잡고 뭐 이러면 좀 안 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 또 높게 잡고
임금 급여 상승률을 좀 낮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을 비롯한 그 밖의 재무적 과정은 이제 명목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할 때는 실제로 실질이 아니라 명목 가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니까, 명목 기준 한다는 거예요. 다만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조정된 실질 기준의 추정치가 명목 기준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경우 실질 기준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실질 기준으로 할인율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 수요적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퇴직급여 채무를 할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할인율은 보고기업만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요를 참조해서 결정한다. 할인율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 여러 가지 나오죠. 이렇게 리스에서도 할인율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자본화 원가에서도 할인율 나오고, 이제 할인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퇴직급여에서 할인할 때는, 보고기업만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하는 거죠. 우량회사채. 왜냐면 이 퇴직금은, 여러분, 퇴직금은 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내재유예율 아니면 이제 차입금, 증분 차입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의 조달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증분 차입 이자를 쓰는 거고, 이 퇴직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기업의 리스크와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미 법에서 보장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위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리스크를 얘기하는 차입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현재 가치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보고기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퇴직급여는 왜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쓰지? 우리 그 기업의 차입이자율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할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채입이 되는지 그런 성격을, 자금의 성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은 기업의 리스크가 전혀 관계없다. 네, 그 시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측정할 때 명목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가장 무위험 이자율 이런 쪽에 이제 가까운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로 한다. 이걸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채나 국공채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 채무의 통화비 예상 지급 시기의 일관성이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기 이런 만기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야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재무 관리 할 때도 보면 이제 우리 만기 기간 같은 거는 비슷하죠. 1년치의 국공채 이자율, 2년기의 국공채, 10년, 만기 10년의 국공채 이자율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비슷한 거 쓰는 거예요.